진실탐사그룹 셜록 이명선 기자와 함께 뉴스 쟁점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셜록 이명선입니다. 자, 첫 번째 뉴스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조동호, 최정호 두 장관 후보자가 결국 장관 되는데 실패했습니다. 조동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지명을 철회했습니다. 현 정부 들어 첫 장관 후보자 지명 철회입니다. 해외 부실 학회 참석 사실이 사전에 확인됐다면 후보 대상에서 제외됐을 겁니다. 논의 끝에 후보 지명을 철회하기로 했습니다. 자, 주말 사이에 여기저기 뉴스에서 제일 많이 다뤘던 내용이 아닐까 싶은데 문재인 대통령이 각종 의혹이 제기돼서 사퇴 압박을 받고 있던 장관 후보자들 중에서 한 명은 지명 철회를 했고요. 한 명은 자진 사퇴를 했습니다. 이 두 명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보죠. 어떤 후보들인지부터 소개를 해주시죠. 지명 철회 후보부터 말씀드리면 네. 조동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후보자입니다. 그러니까 현 정부 들어서 청와대가 장관 후보자 지명을 철회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네. 그러니까 조 후보자가 해외 부실 학회에 참석한 사실을 본인이 밝히지 않았다. 이게 이유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해적 학술단체로 꼽히는 인도계 학술단체 오믹스라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여기도 좀 많이 문제가 됐던 게 2016년에 미국 연방거래위에서 공식 제소된 적도 있었거든요. 출판 문화를 해치고 가장 그렇죠. 광고를 해서 그런 겁니다. 해적 학술단체라는 게 없는 논문 만들어서 놓고, 그러니까 발표도 안 했던 게 논문으로 인정되기도 하고. 근데 내용이 엉터리고. 그렇죠. 이것저것 짜깁게 해놓은 것도 그냥 대단한 논문인 것처럼 이렇게 허위로 그 학술지에 실기도 하고 해서 이런 게 문제가 되는 건데, 이런데 네. 지금 조동호 과기부 장관 후보자 이제 였었죠. 예. 여기에 또 학술지에 게재하고 이랬다는 내용 아니겠어요? 맞습니다. 예. 과학기술정보통신하고 정말 안 어울리죠. 그러니까요. 그 밖에도 의혹은 많았습니다. 외유성 출장도 문제가 됐었고 아들의 호화 유학도 네. 논란이 됐었습니다. 그러니까 아들이 포르쉐 탄다 그랬나요? 예, 이런 거. 그 출장을 갔는데 출장 갈 때마다 애 입학식이 있고 졸업식이 있고 해서 또 참석을 했다 그러죠. 네. 이런 내용들이 다 문제가 됐었는데, 그렇다면 왜 미리 소위 말하는 검증 시스템에 걸러지지 않았을까 이런 것들에 대해서 청와대가 해명을 한마디 했죠. 해명은 이렇습니다. 교육부와 관련 기관의 조사에도 드러나지 않았기 때문에 검증에서 걸러낼 수 없었다라고 했지만 글쎄요, 의혹을 풀기에는 조금 미흡한 부분이 있죠. 그러니까 너무 좀 뻔한 얘기를 해버린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 지명 철회했던 조동호 과기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이야기였고, 한 명 자진 사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분은 또 최정호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였습니다. 예. 네, 집을 세 채나 소유하고 있으면서 잠실 아파트에서 살지 않았고, 그다음에 공무원 특별 분양으로 받은 세종시 아파트가 있었는데 그게 수억 원 상승해서 투기 의혹이 있었거든요. 세 채 합쳐서 23억 시세 차익 봤다 이런 네. 신문 기사들 많았었죠. 그래서 부동산 정책 총책임자라고 불리는 국토부 장관 자리에 오르기는 조금 문제가 있는 것 같아서 본인이 그런 판단 내린 게 아닌가 이런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진 사퇴예요. 네. 네. 근데 게다가 김의겸 대변인이 부동산 투기 의혹을 받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그러면서 청와대 인사에 대한 여론도 악화돼서 그것도 고려가 됐을 것으로 보입니다. 김의겸 대변인이 이제 자진 사퇴하면서 거기에 대한 또 압박이 있었겠죠. 네, 아마 근데 자진 사퇴하지 않았더라도 국회가 그거를 임명을 동의하진 않았을 겁니다. 그래서 청와대 발표 30분 전에 그 스스로 사의를 표했다고는 하는데 이게 사실상 지명 철회라고 그렇죠. 봐야 되는 게 지명 맞죠. 철회를 앞두고 그냥 제가 그만두겠습니다 이렇게 손든 네. 것처럼 이런 느낌이 강하게 들어요. 지금 두 명의 장관 후보자가 이렇게 낙마를 했습니다. 하지만 정치권이 좀 그 정도면 됐다 이런 느낌은 전혀 아니에요. 네, 민주당은 그래도 조기에 결단내는 데 대해서 존중한다 이렇게 표현했지만 야권은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네. 한국당 논평을 보면 청문회 중도 파행을 유도한 박영선 후보자, 그리고 극단적 좌파 이념 편향성을 보인 김현철 통일부 장관 후보자를 지키려고 그런 거 아니냐, 지명 철회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했고요. 바른미래당도 마찬가지였고요. 민주평화당하고 정의당까지 인사검증 시스템의 대대적인 보완이 필요하다 이렇게 덧붙였습니다. 네. 그리고 보수 야당은 조국 민정수석을 정조준했습니다. 그러니까 검증 시스템의 책임을 물어야 된다면서 물러나라고 한 겁니다. 오늘까지 장관 후보자 7명에 대한 인사청문회 그 보고서가 채택돼야 되거든요. 네. 근데 과연 청와대하고 국회가 어떤 입장을 보일지 주목되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이러다 보니까 지금 청와대의 소위 말하는 인사 검증 시스템이 좀 제대로 작동하고 있는 것이냐 이런 지적들이 당연히 나옵니다. 네, 절권이 들어설 때
고위공직자 7대 인선 원칙을 세우기도 했었거든요. 그때 원칙이 뭐였냐면 병역 기피, 부동산 투기, 뭐 세금 탈루, 위장 전입, 논문 표절, 음주운전, 성 관련 위반이었습니다. 네. 근데 초반부터 조금 비그덕거렸거든요. 위장 전입 때문에 그런 겁니다. 이낙연 국무총리를 비롯해서 강경화 외교부 장관,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까지 전부 다 위장 전입 사례가 드러났습니다. 근데 아무튼 청와대는 문제 있다 이렇게 판단해서요. 앞으로는 국민 눈높이에 맞춰서 7대 인사 배제 기준을 강화하겠다고 했습니다. 병역 기피, 부동산 투기, 세금 탈루, 위장 전입, 논문 표절, 음주운전, 뭐 성 관련 뭐 범죄나 각종 위반 사항들. 우리나라 뉴스에서 이거 다 빼고 나면 뉴스가 될까요? 저는 그런 생각을 다시 한번 해봅니다. 7대 인사 배제 기준을 강화하겠다라는 정부의 입장인데 말씀드린 것처럼 야권에서는 조국 민정수석 그리고 또 한 명 조현옥 인사수석까지도 타겟으로 삼고 계속해서 강한 공격을 하고 있는 상황들입니다. 7901님이 답답하네요. 우리는 언제쯤 청백리가 나올까요? 청백리 참 오랜만에 듣는 표현이네요. 조선시대 청백리면 진짜 많은 사람들의 그 존경을 받고 그랬었는데 청렴하고 강직한 그런 신하에게 임금이 내리던 그 칭호가 청백리 아닙니까? 네, 인사청문회를 할 때 와 정말 털 게 없습니다. 이런 얘기를 좀 들어봤으면 좋겠습니다. 털어봤자 먼지밖에 안 나오는군요. 네. 아, 이 사람 장관 되겠어요? 네. 뭐 이런 얘기가 좀 나왔으면 좋겠는데 지금 상황이 그렇지가 못한 것 같네요. 자, 2명의 장관 후보자가 낙마했다는 소식 짚어봤고요. 다음 뉴스 이어갑니다. 한 달 전에 스페인 북한 대사관을 대낮에 괴한들이 습격한 사건에 대해서 오늘 북한이 첫 반응을 내놨습니다. 북한 외무성이 스페인 주재의 북한 대사관 습격 사건에 대해 내놓은 첫 반응은 이번 사건이 엄중한 테러 행위라는 겁니다. 외교 대표부에 대한 불법 침입과 점거, 강탈 행위는 주권에 대한 엄중한 침해라며 절대로 허용되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네, 스페인 주재 북한 대사관 대낮에 괴한들이 습격했던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 사건 이후에 뭐 미국 FBI, 뭐 미국 CIA 뭐 등등등 이름이 나왔던 내용들이 있었는데 잘 정돈이 안 돼요. 그런데 이 사건 이후에 북한에서 처음으로 공식 반응을 내놨습니다. 네, 이 사건이 벌어지고 37일 만에, 그러니까 알려지고 37일 만에 처음 반응을 보인 건데요. 이 습격했다고 주장했던 곳이 자유조선입니다. 네. 여기가 어디냐면 그 2017년에 말레이시아에서 피살된 김정남 아들 김한소라고 가족을 안전한 곳으로 이동시켰다 이렇게 주장한 천리마 민방이라고 있습니다. 그렇죠. 여기에 후신입니다. 이름이 바뀐 거죠. 예. 네, 자유조선이 최근에 이 사건이 자기 소행이다. FBI하고 접촉했다 이렇게 밝혔는데 여기에 대해서 북한 외무성이 반응을 보인 겁니다. 엄중한 테러 행위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불법 침입, 점거, 강탈 행위는 주권에 대한 엄중한 침해다. 절대로 허용되지 말아야 된다 강조하면서 네. FBI하고 관련될 수 있을 수 있다. 뭐 이런 설이 있잖아요. 그렇죠. 거기에 대해서 주시하고 있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그러니까 이 설은 지금까지는 그 자신들이 이 테러를 일으켰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자유조선이라는 집단의 어떤 주장이고 네. 이 주장에 대해서 미국은 아주 뭐 전혀 그런 적 없다라는 그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근데 또 새벽에 또 미국 MBC에서는 이런 보도를 했더라고요. 네. FBI가 자유조선으로부터 자료 받았다 이렇게 얘기를 해서 논란이 또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내용들이 중요한 거예요. 지금 그 FBI는 아시다시피 그 연방 수사국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정보들을 취합할 수 있는 공간인데 여기서 만약에 어떤 단체와 정보 공유를 하면서 북한의 그 대사관을 스페인에 주재하고 있는 대사관을 공격했다면 이 또한 굉장히 큰 문제가 될 수 있는 그렇죠. 거고 미국과 연관이 됐다면 얘기가 달라지죠. 완전히 달라지고 지금 진행되고 있는 뭐 비핵화 관련된 여러 가지 회담들에도 당연히 큰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는 거죠. 지금 이 내용들은 계속해서 살펴봐야 할 것으로 보이고요. 보도들이 나오는 대로 또 저희가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가운데 하노이 회담 결렬 이유 그때가 이제 사실은 흔히 말하는 뭐 빅딜 문서라는 게 그 문제가 됐다라는 얘기였었는데 이 문서 내용을 미국 언론이 공개를 했어요. 네, 로이터 통신이 이 문서를 입수했습니다. 요구 사항이 크게 4가지였다. 그러면서 미국이 북한한테 뭘 요구했는지 밝혔는데 첫 번째가 핵 프로그램에 대해서 신고하고 국제 사찰 받아라 이거였고요. 두 번째는 모든 핵 활동, 시설물 건축 중단해라. 그리고 핵 시설 제거하고 핵 기술자의 전직을 요구했습니다. 근데 여기서 가장 중요한 내용이 등장하는데 네. 북한 핵무기를 미국에 넘겨라. 핵 화학 무기도 포기해야 된다. 이런 요구가 담겨 있다고 로이터 통신이 보도했습니다. 그러니까 북핵
미국에 넘겨라. 네. 내놔라 이 얘기죠. 예. 그러니까 담긴 문서만 보면 북한이 그토록 싫어했던 리비아식 모델에 가깝습니다. 그러니까 먼저 핵을 폐기하고 검증한 다음에 뭐 경제적 지원하는 이런 걸 지금 요구했기 때문에 북한으로서는 단계적 그리고 동시적 해법을 주장했잖아요. 그래서 그렇죠. 받아들이기 어려웠을 것 같다. 쉽게 이런 한번 해석이 다시 나왔습니다. 정리해 보면 미국은 일단 있는 핵 없는 핵 다 탈탈 털어가지고 다 내놓고 다 없앤 다음에 그게 해결이 돼야 뭐 경제적 지원이든 대북 제재 완화든 아니면 수교든 뭐 다음 절차로 갈 수 있다라는 게 미국 측 입장인 것이고. 예를 들어서 북한은 그와는 좀 얘기가 다르죠. 우리가 A라는 것을 하나 포기하면 그만큼의 제재가 좀 완화되고 또 B를 포기하면 또 그만큼의 어떤 경제 지원이 있고 뭐 그 다음으로 이렇게 하나씩 주고받자라는 게 북한의 얘기였는데 이 네. 사이에 이견이 있었던 것이죠. 예. 그래도 완전히 판이 또 깨지진 않은 게 계속해서 트럼프 대통령이 좀 반가운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네. 북한 사람들이 매우 고통받고 있고 나는 이 시점에서 추가 제재가 필요하지 않는다고 생각한다. 이렇게 육성으로 얘기했습니다. 저번에는 트위터로 올렸었죠. 그렇죠. 네. 하지만 내가 나중에 제재를 가하지 않겠다는 의미는 아니다. 이렇게 덧붙여서 북한이 핵미사일 실험 재개로 나가지 말라. 이런 경고의 뜻도 간접적으로 밝혔습니다. 여기서 주목해야 될 게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언제부턴가 이제 북한 주민들에 대한 언급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권이나 김정은 위원장이 아니라 북한 주민들의 생활 이 부분에 대해서 계속해서 주목하고 있다라는 것인데 이게 곧 경제와 연결되는 것이기 때문에요. 네. 어떤 전략 때문인지 아니면 진짜 말 그대로 마음에서 우러나서 주민들을 걱정하고 있는 것인지 이 부분들에 대해서도 지켜볼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북한 관련 소식이었고요. 다음 뉴스입니다. 외교부가 나라 밖에서 하는 일들 30년이 지나면 비밀이 해제가 돼서 쫙 공개가 됩니다. 올해는 1987년, 88년 문서들이 나왔는데 미얀마 상공에서 폭파돼서 115명이 숨졌던 칼 858기 폭파 사건 관련 내용들이 눈에 띕니다. 선거 막판 김현희 압송을 통한 군사정권 연장을 위해 당시 외무부는 기민하게 움직였습니다. 앞서 SBS 주말 8뉴스 앵커죠. 김범주 앵커가 쉽게 설명을 했습니다. 외교부가 어떤 일들을 나라 밖에서 뭔가 진행을 하면 그런 내용들이 이제 문서화 되겠죠. 이게 30년이 지나면 공개가 돼서 하나하나 알 수 있게 되는 것인데 드디어 30년이 지났네요. 그러고 보니까 우리 흔히 알고 있는 칼기 폭파 사건 115명의 목숨을 앗아갔던 큰 사고였고 사건이었는데 이 내용들을 들여다볼 수 있게 된 것이죠. 네, 딱 30년 전에 88 올림픽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88 서울 올림픽을 앞두고 어떤 일이 있었는지 그런 것들을 중심으로 발표가 됐습니다. 남북 단일팀 구성 내용도 있었고 그다음에 남북 기지 설치 뭐 이런 문건도 공개가 됐는데 네. 칼기 폭파 사건이 들어간 겁니다. 내용으로. 이 내용이 중요하죠. 네. 이게 전두환 정권 당시였기 때문에 그리고 아시다시피 87년 6월에 그 6월 항쟁이 있은 이후에 직선제로 처음 치러지는 대선이 있었어요. 88년 네네. 12월에 있었습니다. 이때 대선이 그러니까 87년 12월에 있었죠. 대선이 있기 직전에 사실은 칼 폭파가 있었고 대선 바로 전날 이 사건의 주범으로 지목된 뭐 지금은 우리가 다 김현희라고 부릅니다만 네. 당시엔 마유미라고 불렀어요. 마유미가 그 비행기 계단에서 이렇게 내려오는 모습이 생중계되고 온 그랬죠. 신문에 도배되고 네. 생중계되고 막 난리 났었잖아요. 이때 당시에 어떤 내용들이 문서로 공개가 됐는데 결국은 이 마유미 김현희를 데리고 오기 위해서 외교부가 안간힘을 썼던 내용 아니에요? 맞습니다. 요약하면 그렇습니다. 바레인의 김현희가 붙잡혀 있었는데 그때 바레인의 특사로 파견됐던 박수길 당시 외교부 차관보가 이런 문건을 남긴 겁니다. 늦어도 87년 12월 15일까지 데려와야 된다. 인도 통보를 받아야 한다. 이렇게 보고를 했던 겁니다. 윗선에. 네. 그러니까 늦어도 15일이라고 박아놓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다분히 대선을 염두에 둔 거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 겁니다. 대선이 12월 16일이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정치적 의도가 있었다는 거죠. 이런 내용들이 이제야 보여지고 또 당시 정권이 어떻게 이런저런 상황들을 정치에 적용하기 위해서 노력했던 것인지 보게 되는 것이고 씁쓸한 대목이기도 하죠. 네. 네. 자 이번에는 고 장자연 씨 사건 얘기하면서 지금 계속해서 이름이 등장하고 있는 그 핵심 증인이죠. 윤지호 씨. 경찰로부터 제대로 된 신변 보호를 받지 못했다라는 내용이 있어요. 네. 살펴보죠.
이게 벌써 국민청원이 20만 명을 훌쩍 넘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루 만에. 네, 하루 만에. 네, 윤지호 씨가 직접 올렸는데 신변 불안과 관련된 내용을 올렸습니다. 그러니까 내용을 보면 윤지호 씨가 주거지 곳곳에서 의심스러운 기계음을 많이 들었다고 해요. 그다음에 환풍구하고 출입구 잠금 장치가 훼손됐고 가스 냄새도 났다. 그래서 잠을 제대로 못 잤다 이렇게 토로를 하면서요. 신변 보호를 위해서 경찰한테 지급받은 호출을 눌렀는데 네. 10시간가량이 지난데도 경찰 측이 반응이 없었다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신변 보호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사비로 스스로 보호했다 이렇게 밝힌 겁니다. 네. 벌써 25만 명이 넘었더라고요. 이 내용대로라면 뭐 보호해주겠다고 장비도 주고 뭐도 했는데 아무런 반응이 없었다면 이건 보호라고 보기는 어렵잖아요. 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뭐 경찰 측에서도 해명들을 이렇게 저렇게 내놓고 있는데 제대로 체크가 되고 있는지는 항상 좀 제대로 살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자, 그리고 지금 문자 메시지로 새싹이세요. 오성진님, 양혜진님 등등이 지금 문자 메시지 계속 보내주고 있는데 경남 FC 얘기도 해주세요. 바로 이게 자유한국당 지금 선거운동 중이잖아요. 창원 성산 재보궐 이제 이틀 남았는데 황교안 대표를 비롯해서 이제 유세단이 축구장 가서 선거 유세한 내용들이 있습니다. 네. 이 내용을 좀 전해달라는 것인데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네, 원래 뭐 월드컵도 그렇고 올림픽 때 정치적 행위하면은 메달도 박탈되고 그러잖아요. 처벌받죠. 네. 네, 한국 프로축구 연맹도 마찬가지입니다. 정치적 행위를 금지하는 규정이 있습니다. 네. 경기장 내에서 정당명을 말하거나 후보명, 기호 뭐 이런 걸 어떤 나타내는 의상을 뭐 노출하더라도 안 되거든요. 그렇죠. 규정을 어기면 구단에는 10점 이상의 승점이 감점되고 무관중 홈 경기 2천만 원 이상 제재금까지 떨어질 수 있습니다. 근데 황 대표가 지난 토요일에 경남 FC하고 대구 FC 경기를 앞두고 경기장 안으로 들어간 겁니다. 네. 경남 FC는 만류를 했다고 합니다. 근데 이 황 대표가 정당명, 기호가 적힌 점퍼를 입은 채 4.3 보궐선거에 출마한 강기훈 후보 선거운동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한국당은 규정을 몰랐다는 반응이지만 글쎄요. 여론이 시끄럽습니다. 그렇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뭐 야권에서는 황교안 대표를 두고 뭐 반시광이다 뭐 이런 표현까지 써가면서 지금 강력하게 규탄하고 있는데 왜 축구장에서 정치적 메시지를 얘기하면 안 되는가? 뭐 많은 사람들이 얘기를 합니다. 이게 뭐 국제전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 지역과 지역 간의 대결이 될 수도 있고 굉장히 어떤 인기가 워낙에 좋은 스포츠이기 때문에 정치적 메시지를 이 경기 스포츠맨십에 넣지 말자라는 것인데요. 기억해 보시면 런던 올림픽 당시에 우리 박종우 선수가 독도 관련 세리머니 했다가 징계받았던 네. 내용이 있습니다. 이런 모든 것들이 여기에 해당되는 것인데 정치인이 그것도 선거 유세 기간 동안 자신의 당 후보 이름이 적힌 옷을 입고 이 축구 경기장에 들어갔다라는 것은 글쎄요. 룰을 몰랐다라는 말로만 얘기가 끝날 수 있을까요? 이건 좀 부족한 해명 같아 보이고요. 지금 선거법 선거법 바꾸는 거 관련해 가지고 자유한국당에서 계속 게임의 룰 얘기하고 있잖아요. 이 룰을 모르고 뭔가를 움직이고 있었다는 것 자체도 문제가 되지 않을까? 네, 납득하기 어려운 해석입니다. 그렇습니다. 네. 무지와 독선이 만든 결과지요라는 2720님의 문자 메시지도 있는데 이 때문에 피해보는 건 지금 구단이고 또 팬들이고 이렇게 된다는 거거든요. 이 부분도 우리가 꼭 짚고 넘어가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김학의 전 차관의 성범죄 뇌물사건 이 관련된 특별수사단이 오늘부터 또 출근을 해서 일을 시작합니다. 이 내용까지 오늘 전해드리도록 하죠. 지금까지 진실탐사그룹 셜록의 이명선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